APS 솔루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발표 순서를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보시면 이제 APS라는 거,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플래닝을 하거나 스케줄링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세기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는 걸 이제 사용하기 전에 플래닝이라는 걸 할 때는 보시면 이렇게 이런 보드를 이용해서 플래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칠판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그런 색종이 같은 걸 붙이면서 어떤 순서로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게 바람직할까 이런 걸 이제 했었고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이제 MRP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MRP라는 건 Bill of Material을 이용해가지고 리드 타임을 고려해서 우리가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역전기했을 때 제공 중간품이라든지 원료는 어느 시점에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말에 와서는 이제 린 생산 방식, 도요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만들어졌고, 아직까지도 보면은 이제 이 플래닝을 하는데 엑셀이라는 툴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공장은 아주 크게 여러 자원들이 있는데, 뭐 사람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여러 자원들이 있는데, 플래너는 보통 많으면 뭐 5명, 6명 이 정도에서 되고, 아니면 한 2~3명이 이제 공장에 대해서 플래닝을 수립하게 되는데, 각각의 플래너가 엑셀을 가지고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플래너 입장에서 막 플래닝을 해버리고 나중에 머지 시켰을 때 중복되는 플래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세운 계획에서는 전혀 쇼티지가 없었지만 합쳐보니까 어딘가에서 이제 자원이 쇼티지가 발생한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유연하게 어떤 이 플래닝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PS라는 게 이 다음에 이제 SCM이라고 또 큰 범위에 대해서 플래닝에 대한 큰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APS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에서 제공하는 PLM이라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 관련된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플랫폼이 있습니다. PLM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번 세션이 디지털 매니팩처링 세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계단에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생산 준비하기 위해서 엠봄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대한 라우팅을 잡고 라인 밸런싱을 또 수립을 하고 등등을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PLM이라든지 DM이라든지 얘들은 우리 정보 측면에서 봤을 때 뭘 생산하냐면 ERP에서 필요로 하는 EBOM이라든지 MBOM, 라우팅 정보, 리소스 정보를 생산하는 겁니다. 즉 ERP는 이제 회사의 기관 시스템으로서 이런 그 기준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 기준 정보들을 PLM과 디지털 매니팩처링 솔루션이 생성을 하고 그걸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ERP에서는 그런 기준 정보를 가지고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죠. 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산에 필요한 이 리소스라든지 라우팅이라든지 이런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리고 다이나믹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인벤토리 수준이라든지 세일즈 오더라든지 뭐 워킹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다이나믹 데이터들을 가지고 플래닝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그런 이 다이나믹한 이 데이터들을 어떤 순서로 어느 시간대에 우리가 자재라든지 어떤 자원을 배치를 하는 게 적절한지를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건 공장 내를 지칭하는 걸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걸 우리가 뭔가 어드밴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APS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APS도 여기 보시면 그래뉴얼리티라고 데이터 모형이 있습니다. 어떤 이 플래닝을 하든 스케줄링을 하든 간에 데이터 모형이라는 걸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크게 대일정, 중일정, 소일정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게 플랜트 SNOP 단계입니다. Sales and Order Plan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개념을 이제 짚고 넘어가면 제가 이제 플래닝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스케줄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APS라는 게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입니다. 즉 플래닝도 하고 스케줄링도 한 툴입니다. 플래닝이라는 건 뭐냐면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플래닝이란 건 블록 쌓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순서는 상관없이요. 자원을 이렇게 쌓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걸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스케줄링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플래닝된 리소스의 어떤 실제로 작업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어떤 순서로, 그러니까 이 플래닝 단계에서는 순서는 무시됩니다. 그렇지만 스케줄링 단계에서는 이 순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랜트 SNOP는 장기 계획입니다. 보통 뭐 5년, 10년 이 정도 이제 장기 계획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뉴얼리티에 보면 이 삼각형의 아주 꼭대기 부분에 있습니다. 즉 뭐냐면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10년 뒤에 어떤 오더가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포캐스팅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그냥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리소스 수준이 있을 겁니다. 캐패시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공장이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패시티가 어느 수준인지를 이렇게 선정하고 향후에 예상되는 오더가, 포캐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세일즈 뭐 오더든 뭐 포캐스트 오더든 간에 그게 어느 수준이 되는지를 다 쌓기를 해보는 겁니다. 쌓기를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파시티 대비 뭔가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공장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외주를 줄 만한 회사를 우리가 섭외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스터 NPS 중일정을 이제 수립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이 공장이 몇 개나 더 필요한지를 이제 확인한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finite capacity, 무한 자원을 가정하고 쌓기 놀이를 해보는 겁니다. 쌓기 놀이를 했을 때 final assembly 기준으로 안에 제공은 고려하지 않고요. 파이널 제품 기준으로 과연 이 캐파를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파들을 활용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semi finished product이랑 finished product 제고와 완제품을 고려해 가지고 싱크 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파 대비 우리가 세운 중일정 계획이 어느 정도 플렉츄에이션이 있을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플래닝 하는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래닝 스테이지고요. 이 플래닝 된 것들은 다시 ERP로 넘겨주는 겁니다. ERP로 넘겨주면 이 다이나믹 데이터들이 다시 또 이렇게 막 섞이겠죠. 섞이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 데이터가 어느 정도 픽스가 되면 그걸 이제 워크오더로 만들어줍니다. 워크오더를 보통 뭐 3일치 아니면 일주일치, 5일치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케줄링이라는 건 3일치, 5일치에 대한 워크 오더를 여기 보시면 그냥 리소스입니다. 막연하게 리소스지만 여기서는 R1, R2 리소스가 아니라 리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버전 1, 버전 2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설비들, 그 다음에 작업자, 그리고 만약에 뭐 지그라는 게 어떤 컨스트레인으로 작업하고 있다면 그런 지그들 이런 모든 리소스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어떤 순서로 워크오더들을 흘려주는 게 최적의 워크오더 그 생산 계획인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별도의 그래뉴얼리티가 있습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아주 상세한 데이터 수준이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마스터 데이터도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다이나믹한 데이터들도 뭔가 MES를 통해서 게더링 되는 것들이 제대로 피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현장을 반영을 제대로 한 그런 스케줄링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순서가 다 정해지면 이걸 다시 ERP로 던져주면 ERP에서 워크오더를 MES나 MOM 시스템으로 전달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적의 순서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디스패치를 다시 돌릴 필요 없이 이 순서대로 MOM이나 MES를 이용해서
생산을 실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있겠죠.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걸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어떤 고객 요구가 있다거나 했을 때 PLM이랑 ERP를 이용해서 우리가 플래닝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APS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시킵니다. 최적화시킨 걸 AMS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작업 지시를 하게 되고, 이 사이에 이제 AMS에서는 현장단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다시 ERP로 받아서 여기서 최적화를 다시 계속 최적화시키고 다시 보내주고, 이런 루프를 계속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닥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스케줄링 툴 중에 OTEMS라고 하는 APS 툴은 보시는 것과 같이 5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기간에 우리가 프로덕션을 램프업 해야 될 때 어떻게 생산 라인을 꾸미는 게 옵티마이즈된 최적의 생산 라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공이 어떤 스토티지가 발생할지 안 할지, 그리고 어떤 원자재가 딜레이가 됐을 때 최종 제품의 딜리버리가 얼마나 딜레이 될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 자원을 가지고 마스터 플래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쇼텀 스케줄링, 상세한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유연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제 항공 국방 쪽을 제가 잡았는데요. 항공 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보면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이 있고, 그리고 그걸 최종 조립하는 그런 공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RO 수리하는 이런 크게 3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3가지 분야에서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APS를 적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기대의 가치는 고객 납기를 준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스케줄링이 잘못돼 버리면 그 생산 스케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연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 타임을 절감시켜 줄 수가 있고, 설비 효율을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비가동 시간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동영상 데모로 한번 동영상 데모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이제 플래닝 단계입니다. 자, 플래닝 단계에서 우리가 워크오더들, 어떤 워크오더들을 우리가 플래닝할 건지, 어떤 아이템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워크오더들이 되겠습니다. 워크오더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이 메모가 워크오더 하나가 되겠고요. 각각의 워크오더를 이제 ERP를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기준 정보들을 다 불러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RP에 들어있는 기준 정보들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워크오더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납기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 워크오더들 각각의 정보에 들어있고요. 각각의 워크오더를 BOM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면 최종 납기해야 될 완제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완제품을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 제품들이 쭉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의 선후 관계, 전후 관계를 다 고려했을 때 이 작업 순서도 이렇게 작업 순서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머신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동일한 데이터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을 때 각각의 워크오더가 앞에서 봤던 그 BOM 기준의 워크오더들이 어느 설비를 어떻게 거쳐가지고 어디서 조립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이 설비에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는 건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과부하가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과부하가 예측되는 상태에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로드 밸런싱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90%
100% 이하로 다 밸런싱이 제대로 됐습니다. 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납기를 맞추면서 이 밸런싱을 할지, 아니면 납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효율만 어느 수준으로 맞출지, 그건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규칙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했었던 이 밸런싱이랑 뒤에서 했었던 이 밸런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설비 관점에서 봤을 때 어드밴스 딜레이, 즉 어떤 워크오더들이 먼저 빨리 진행이 되고 어떤 워크오더가 딜레이가 되면서 임팩트를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니 요런 이 워크오더들이 현재 딜레이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설비 기준으로.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모든 워크오더를 플래닝 툴에서 제일 힘든 점이 뭐냐면 이런 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다 띄워가지고 이런 간트 차트로 하면 뭔가 퍼포먼스가 느려진다는 그런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필터를 걸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만큼의 어떤 워크오더들이 현재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해당되는 리소스만 우리가 2시프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외에 기존에 있는 이런 문제가 없는 애들은 잔업을 안 하는데 그 문제가 되는 제품들만 잔업을 우리가 계획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아직 2시프트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워크오더가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필터링 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이 워크오더들이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워크오더인데요. 이걸 필터 시켜가지고 보면 해당되는 워크오더가 지금 현재 딜레이를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워크오더들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이를 지금 당장 우리가 딜레이를 맞을지 아니면 일주일 뒤로 연기시켜가지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건 일주일 뒤로 딜레이를 시켜주고 이건 2주 뒤로 딜레이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아까는 한 105, 6% 정도가 오버플로우였는데요. 지금은 101%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봄으로써 이제 다른 방법은 이런 애들은 만약에 처리가 안 된다면 우리가 외주 처리를 해야 되겠죠. 외주 리소스를 만들어서 바로 외주 리소스로 우리가 보내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런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오버가 지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선택해가지고 한 번에 우리가 뭔가를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멀티 셀렉션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제품들을 납기일이 만약에 변경됐다면 납기일이 변경됐다라든지 아니면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었다면 프라이어리티를 뭐 높이든지 내려주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이제 내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집어서 그걸 변경을 선택한 것만 변경을 이제 줄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원자재 리소스 원자재 수입되는 원자재가 현재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건 빨갛게 될 거는 이제 쇼티지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쇼티지가 예상되니 이런 원자재들은 이 발주를 먼저 내세요라고 이제 진행하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하나하나가 이제 아주 작은 타임 프레임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이 어떤 리소스들이 있는데 리소스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워크오더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킹이 필요하다면 마킹을 다시 해가지고 뭐 품질의 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MS로 이제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대체 장비가 돼 있다면, 정의가 돼 있다면 얘를 대체 장비로 끌어넣으려고 할 때 이 두 개가 대체 오퍼레이션이면 해당되는 것들만 이제 컬러로 나와서 대체를 시킬 수 있게 해주고요.
이런 간트 차트가 아니라 엑셀 형식의 어떤 UI가 익숙하다, 나는 그걸 더 원한다라고 하면 엑셀 형식의 이 표에서 선후 관계를 바꿔주면 워크오더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타임 윈도우를 분 아니면 시간, 일 단위로 조정을 해줌으로써 이 볼 수 있는 양이 이제 변경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장을 여기에 사전에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계 고장이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해당되는 기계가 고장이면, 브레이크면 그 다음으로 이게 다 밀려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워크로드 평준화를 시켜주면 고장, 이 기계 수리를 반영을 해가지고 다른 또 최적의 작업 스케줄을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이 마크를 이제 다 달아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 뭐 네모, 회사 안에서 이제 그런 기준을 정할 수가 있죠. 녹색 네모라면 품질에 주의해라, 빨간색 네모라면 자주 검사를 해라, 아니면 전수 검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 약속을 한 마크가 있다면 그 마크들을 여기다 워크오더에 달아줄 수가 있고, 플래닝 스케줄링 단계에서 이 워크오더를 바로 MES로 내려줌으로써 MES에서 바로 그 마크를 확인해가지고 생산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플래너가 여러 버전의 어떤 이 스케줄 아니면 플래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내가 어떤 특이한 오더를 하나 더 생성할 수가 있겠죠. 동일한 오더를. 그래서 어떤 오더에 대해서 내가 디플리케이션 시켜가지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미리 어떤 오퍼레이션이 몇 개 들어올 것 같이 예상이 된다면 이 플래닝 단계에서 그걸 몇 개 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우리가 다 검증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픽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UI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전에 정의된 80개의 옵티미제이션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이걸 믹스 시켜가지고 옵티마이저 시킬 때 최적의 스케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친숙한 그런 UI를 이용해가지고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어버스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가지 분야를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 이 8가지 전체 분야에 대해서 오템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일전 계획부터 스케줄링까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랩이라고 유럽에 있는 방산업체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한 336개의 머신을 가지고 750개 1 워크오더 기준으로 이 오퍼레이션들을 다 처리해서 APS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텔레스도 그렇고 G에너지 여러 가지 이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오템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다양한 경험이 있는 글로벌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고, 코어 모델 개발을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기존에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97% 이상이 OOTB, 즉 상용 제품화되어 있는 상태로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방법론으로 디플로이를 하고 여러 가지 SAP 커넥션이라든지 그리고 국방, 항공 쪽 이 여러 경험을 다수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